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어떻게 쭉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거리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아이템 찾기가 이 대선이나 뭐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사가 쏠려가니까 뭐 좀 다양한 아이템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의 다양성이 약간 이제 그렇죠.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관심도나 이런 게 어차피 다들 몰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소화하기 전에 미리 좀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템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던데요. 이제 정치 뉴스가 약간 이제 퇴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더 그럴 거라고 이제 아마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첫 번째 어떤 이야기입니까? 검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온 뒤에 사건 공보 규정이라는 거를 지금 손질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인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됐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를 통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개 여부라든지 뭐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그 동안에 방탄 규정이다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뒤로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개 소환이 기본적으로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그 명목으로 내세웠던 거는 이게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아니고 소환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 무죄 추정 원칙이 너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지나치게 그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제 동원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론 재판에 먼저 이제 회부되게 된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전 장관 당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됐고 그 뒤로도 이제 여권 인사들이 그 관련 사건들 내지는 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결국은 방탄용으로 활용이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된 뒤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기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이제 견제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현황 파악이 끝나고 나면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공보 전담 그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었던 거를 없애거나 혹은 공보 담당자를 두더라도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치 사건들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담당자가 직접 관련 내용을 이제 그 알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바뀐 그 검찰의 수사 라인들이 주로 소위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정보 공개가 한쪽에만 지나치게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주로 이제 구 여권 인사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만 쏠리고 집권 세력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헬마우스는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제 개인 견해를 좀 세워보려고 뭐 어제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준비성.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준비를 더 해본 게 이번 주에 제가 그 매불쇼라고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 이제 진행자 최욱 씨가 저한테 뭐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약간 닮은 것 같다. 왜 이러시죠? 저는 물론 영광입니다만 왜 제가 영광이라고 하냐면 최욱 씨가 우리 언중유골을 매주 챙겨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챙겨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구박을 했던 게 아니 왜 그 매부쇼 주요 패널인데 거기 나가서 제이비한테 그렇게 맨날 혼만 나냐. 제가 혼을 언제 내요?
그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엄청 항변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역할극을 일종의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눈치 없다고 가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꼭까지는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번엔 좀 맞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본 게 물론 농담이고요. 2019년에 그 조항 관련해서 이 규정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시점에 워낙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게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피의사실 공표죄 합리적 적용 방안 연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논문에? 그런 논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염두에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어떻게 공개할지 말지를 따지는 문제였으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를 해보자라는 보고서였는데요. 네.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상의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형법에 규정해 놓는 나라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제 그게 이제 법에 명시하느냐, 그렇습니다. 뭐 내부 규정으로 가느냐 그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비교할 국제 비교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이 법은 있는데 적용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그게 문제였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소한 여부 그리고 그 판결을 받은 여부를 95년부터 전산화를 했는데 그 뒤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이 총 551건입니다. 근데 500건 넘게 접수가 됐는데 처벌받은 거는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기소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표한 쪽도 검찰, 네. 접수된 것도 검찰. 그렇죠. 그걸 또 수사해야 되는 것도 검찰. 그러니까. 수사 대상도 검찰.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기소 자체를 안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거니까 좀 무분별하게 돼 왔던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었고요. 1999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뚜껑 열어봤더니 공개된 거라고는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밖에 없었던 온로비 사건. 이걸 이제 또 사례로 들기도 했고. 그때 그 본명 갖고 참 쓸데없는 뉴스 진짜 많이 나와요. 그게 웬 소동이었는지 모르겠는. 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이제 피해자들을 엄청나게 양산했던 소위 이제 불량 만두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 보고서 안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또 이게 대표적인 팔랑귀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라는 생각으로 좀 기울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피의사실 공표죄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만들어졌던 공개 금지 원칙 이게 이제 충돌하는 어떤 중간 지점에서 결국은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양산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범죄 사건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이 인권을 위한 고려가 검찰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로 이제 복잡하게 충돌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보고서에 나온 그 다른 용두삼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울산 경찰청에서 소위 이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크게 키웠던 적이 엄청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건.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제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건을 소위 이제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경찰이 이 검사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검찰에서 울산지검에서 이거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 펀치 성격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울산 경찰청에 경찰관 2명을 입건을 해버립니다. 그게 입건 대상이 됐던 것도 약사법을 위반한 한 그 약국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제작해서 언론에 공표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죄를 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 큰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 보도 자료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피의 사실 공표로. 근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하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는 아니군요. 기소유예니까 죄가 있다고는 본 건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유가 바로 직전에 울산 경찰청에서 그 고래고기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기로 한, 그러니까 서로 덮어주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이 피해사실 공표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차하면 자신들의 이제 사건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패로 동원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드는데 피해사실 공표죄를 동원은 하더라.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건 공개를 하는 건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갈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사 단계가 있고 공소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사실 모든 게 공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정에 들어가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마주보고 앉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원사이드는 어떤 뭐 게임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서 방어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는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라는 게 뭡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의심이 잘못된 의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네. 그다음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뭐를 치려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변호사를 그러니까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평적인 차원에서 상호 공방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피의 사실이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그 공표가 됐을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인데 이게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기본 원칙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논란거리가 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있잖아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 수사 단계에서도 그냥 실명을 다 꺼버려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반인들도 실명 공개를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공직자가 지금 공직자의 피의 사실이 공직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솔직히 얄짤없죠. 그렇죠.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감시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관철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그러면 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다 아울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강론적인 차원에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두 번째, 사실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데서 그 이 악행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른바 익명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익명 플레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각 직원별 대변인이나 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아니면 뭐 차장 검사가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입장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제한돼 버려서 나왔던 문제가, 기자들이 뭐 변호사나 사이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검찰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세밀하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좀 손볼 부분이 좀 있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현재 법무부하고 과거의 법무부의 원칙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보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두면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 어떤 원칙이나 범위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건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고위공직자들의 이 범죄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공개나 혹은 많은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면 그 둘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지금 이제 과거 구 여권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보통은 국회에서 이미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찰에 공소장을 달라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보통 줬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공소장을 국회에도 제출을 안 하면서 그게 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뭐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자신들의 어떤 일방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그건 좀 과도하다는 비판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혹은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많이 공개해서 뭐 여론의 이 어떤 그런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꼭 재판 결과가 나오는 몇 년 동안 기다리지 않더라도 아니,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힘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 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금권을 가지고 있는 뭐 재벌이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엄격하게 지켜져서 지금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떤 혐의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네. 수사에 힘이 작동할 여지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네. 음지에서. 네. 그럼 이게 꼭 바람직하냐라는 사실은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소위 이제 전관 예우가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훨씬 바로 그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은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운영의 묘가 이거는 원칙은 세우되 운영의 묘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소위 이제 윤석열 라인이 전체적인 수사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한쪽에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우려 이런 걸 이제 불식시키는 건 결국 이제 검찰 몫이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원칙은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이폰 비번 안 깠잖아요. 그렇죠. 안 까는 게 뭡니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피의자들 다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죠.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네. 본인이 그러니까 적극 행사했던 방어권 존중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칙 위에서 운영의 묘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좀 손댈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홀로언론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선택적 공개와 선택적 비공개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또 실천할 거냐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 준거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을 하고 국정농단 특검이 그 구성이 됐잖아요. 그때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그 특검법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공보특검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수사 진행 상황에. 왜 그러냐면 특검법 내용에 그게 있었어요. 공개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만큼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였고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공개적인 브리핑이잖아요. 맞습니다. 익명 플레이가 아니라 따라서 이것이 그 공표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속칭 장난질이나 왜곡된 힘이 작동할 여지가 차단되어 버린 공개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저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그렇죠. 핵심이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핵심이라는 것과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JB타임즈에서도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위 민영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어제 짚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민영화 문제를 쟁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 조선일보 같은 그 보수 언론 매체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보수 매체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뭐를 주로 언급을 많이 하냐면 광우병 괴담이라는 이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날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민영화 움직임이 없는데 민영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왜 날조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김웅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광우병 선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제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괴담 정치의 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칼럼을 냈고 네. 문화일보도 난데없는 민영화 괴담. 민주당 또 혹세무민 나섰나.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고요. 내용도 보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침소봉대 수준도 아니고 파렴치한 왜곡이자 대대적인 괴담 유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집회 그러면서 이제 광우병 괴담이라는 레토릭을 연관을 짓고요. 천안함 충돌설 그리고 뭐 세월호의 고의 침몰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음모론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런 음모론들과 같은 괴담 집착증을 이제 보이고 있다. 굉장히 표현의 수위가 높습니다. 근데 좀 일단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광우병 집회, 광우병 반대 집회 전체하고 그 당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유포됐던 몇몇 음모론들하고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근데 보수 커뮤니티나 보수 언론들은 자꾸 이제 그거를 1대1 대응시켜서 당시에 광우병 집회 전체를 폄하하는데 많이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광우병 집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MB 정부의 뭐 이 미국과의 그런 쇠고기 재협상 준비 단계나 혹은 이제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제 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뭐 숨기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에서는 항상 지적하지만 숨기는 게 있으면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음모론이다. 그래서 이제 파생적으로 나왔었던 것이지 그게 전부 광화문 집회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천안함 음모론이나 이제 세월호 음모론도 사실 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자꾸 가리고 일부의 일탈을 사건 전부로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거, 덮어씌우려고 하는 전략이야말로 일종의 괴담화 전략이다. 아니 근데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중에서 40%를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분 매각일 뿐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랑 긍정을 하면서 그렇군요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따져볼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혹은 여야가 이야기 논쟁을 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민영화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민간 기업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영화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 그렇습니다. 지배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넘는 지분을 정부에서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게 여당과 보수 언론의 이제 주장인데 비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40%든 뭐 49%든 민간이 지분을 그만큼 많이 갖고 들어오게 되면 경영 간섭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어쨌든 주주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주로 보면 그것도 민영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첫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지방선거 국면에서 띄워 올려서 지방선거 구도를 짜고자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큰 화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뭐 선거 이슈로서 뭐 오르네 그르네 효과가 있냐 없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럼 두 번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역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를 지금 그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우리 국민 삶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관점이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 민영화가 돼가지고 요금이 오르거나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건 국민적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감시하고 사전에 경계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이 민영화 논쟁 관련된 기사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 상당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소위 이제 삥을 뜯는다 그러죠. 네. 용돈을 뺏어가는 그 일진들 등치 큰 일진들이 항상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하는 말은 내가 네 돈을 뺏어가겠다가 아니고 꺼달라. 잠깐 빌려줘. 이렇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저희가 언중유골이니까 이 똑같은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민영화 드라이브의 대표격이 이제 MB 정권인데 2008년에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언중유골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그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자, 2008년에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아, 맞아. 그때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맞아요. 거의 네. 전방위로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조치를 맞아. 취했었고 네. 그때는 지금보다도 그 뭐랄까요 여론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언론 매체들도 지금보다 훨씬 이제 호의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공항공사의 40% 지분 매각이 이 논쟁을 촉발시킨 거라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전력의 이제 자회사 중에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알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의 민영화도 검토가 됐지만 다 팔진 않고 40%만 매각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40%만 매각하는 이 회사들도 그 당시에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되는 회사들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매체들이 그 기자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러 나온 기재부 차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지분 여전히 60% 이상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민영화냐? 왜 민영화로 분류해가지고 공개를 했느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배국한 차관이 이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 매각도 민영화의 한 과정이고 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언젠가는 민영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매각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MB 정부 당시의 보수 정권에서는 40% 지분 매각도 민영화라고 했는데 지금은 40%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건 답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내렸는데 그러면 네. 이전의 보수 정권과 지금의 보수 정권은 다르고 이전의 보수 정당과 지금의 보수 정당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5.18 기념식 참석 때. 5.18 기념식 참석 때. 네. 근데 그거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응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건 이명박 정부 얘기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할 거야. 아무튼. 그렇죠. 예. 그거는 약간 좀 허를 찌르시네요. 또 이게 체육 MC한테 제가 또 혼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침소봉대를 넘어서 괴담이다.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라는 어떤 지적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자,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위치가 있고 네. 아니 그분이 내가 아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분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매각하겠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몰라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여지를 남긴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첫째, 그다음에 한전자에서 매각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도 어디 제주의 녹지병원인가요? 그 중국 자본들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건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했다가 이제 그 소송 걸어서 그 법원에서 내국인 진료 일부 된다고 판결 나온 적 있잖아요. 네, 제주도 방침이 잘못됐다고 나왔죠. 그럼 소지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걸 경계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MB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상당수의 주요 인사들이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겹치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김대기 비서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대기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민간 기업 중에 하필이면 맥쿼리 인프라에 있었고 맥쿼리 인프라가 대표적으로 이 한국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들 예를 들면 공항공사 같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들 민간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IMF 체제를 우리가 경험한 이후로 공기업의 그 지분 매각이라는 게 순차적인 민영화로 이어졌던 많은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비슷한 그 추진들이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우려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한전의 자회사 매각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한전의 매각 대상 자회사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입니다. 이게 그때는 40%만 매각을 했었지만 지금 추진하는 거는 전면 매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배국한 기재부 2차관이 2008년에 얘기했던 이것도 다 민영화의 범주에 들어가고 과정이다라는 게 실현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이 의심에도 어떤 근거는 있다. 단순 괴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생각이 일체없고 추진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왔네. 어제 발의했나? 발의 예정이라고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전해드린 바가 민주당에서 네. 민영화 방지법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찬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잖아.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로 그러니까 손잡고 그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 더 진행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거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오른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때 봅시다. 어떻게 되나. 알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을 해. 바이든 대통령처럼 끝. 뭐 이렇게. 헬로. 네. 자 마지막 얘기. 네. 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중에 팬클럽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건희 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팬클럽이? 네. 여러 개가 있고 하나가 아니었구나. 그 중에 뭐 가장 큰 것도 아니에요. 건희 사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운영자가 강신업 변호사 이분이 라는 분인데 이분의 여성조선 인터뷰가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대선 당시에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이 팬클럽을 만들었다라고 여성조선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결국에는 청탁을 받고 팬클럽을 만들었다는 거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팬이 선물한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진,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예. 이 사진이 김 여사가 직접 건희사랑 팬클럽에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봤더니 보도될 때도 보니까 밑에 어디서 제공됐는지를 표시할 때 건희사랑이라고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캡션에. 이게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대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김 여사가 이제 대선 그 전국 당시에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뭐 자켓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 사진이라든지 언중유골에서도 다뤘던 경찰 경호견을 쓰다듬고 있는 사진. 이거는 이제 당선인 시절, 네, 이제 집 앞에서 촬영됐다고 했었던. 빨간 후드티에 청치마였나요? 그렇습니다. 완판 논란을 불렀었고요. 이제 이런 사진들이 강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다 먼저 올라왔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언중유골에서 몇 번 다뤘던 언론에 표기되기로는 독자 제공 사진이라고 돼 있었던 그 독자가 강신업 변호사였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분도 독자는 독자이긴 한데. 독자는 독자이긴 합니다. 그래도 팬클럽 운영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독자인 게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을 지냈어요. 뭐 넓은 범주에서는 이제 여전히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선 전국 때도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이제 공개 행보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독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예. 제가 안동진 PD한테 뭔가 제보를 해놓고 청취자 제공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제공 좀 해봐. 그러게요. 뭐 특종거리 없어요? 있으면 사실 뭐 제가 굳이 이제 안동진한테 줄까요? 라는 생각이 이런. 결국 오늘도 또 한 번 혼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점검할 게 두 가지잖아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팬클럽을 만들었다. 요건 좀 잘 봐야 되는 게 보통 팬클럽을 만들 때 그 우리의 그 스타님한테 사전에 그러니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죠. 특히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소속사하고 많은 교통을 하면서 만들죠. 왜 그러냐면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 우리 스타님하고 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차님이 그러니까 소 닭보듯 하면 그 팬클럽이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소위 이제 아이돌판에서는 이제 떡밥을 줘야 된다고 하죠. 가끔씩 흘려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게 사전 어떤 그렇게 의사를 묻고 하는 그런 것이었느냐 뭐였느냐. 일단 이게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이미지업. 어떤 통로로 활용한 것이냐 이 부분이 논란. 지금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 합의가 됐느냐는 강신업 변호사 본인이 밝혔습니다. 사전 합의가 있었다라고 여성조선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팬클럽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인터뷰가 올라올 때는 있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에 기사가 최초 공개될 때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기사 제목이랑 기사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처음 원 기사 제목은 단독 인터뷰라고 타이틀을 걸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그다음에 다운표입니다. 건희 사랑은 여사 요청으로 점점점 통큰 커리어 우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가만히 있는 우리 헬마우스한테 제가 연락해서 내 팬클럽 하나 좀 만들어봐. 그렇죠. 라고 하는 거와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 헬마우스가 따고 팬클럽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같이 호응해 주시겠어요? 완전히 그렇죠.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뭐 상의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뒤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요청이라 하면 전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걸 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요청을 했을까? 그죠? 그렇죠. 왜 요청을 했느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기사 제목만 보면은 여사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추측을 하고 이제 기사를 읽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요청으로 팬클럽을 만들었고 최근 공개된 일상사진 역시 김 여사가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근데 이 강신업 변호사가 주도된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제 자신의 허위 경력에 문제가 돼서 기자회견을 한 직후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성조선 인터뷰에서도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 부부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이제 케어해 달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역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먼저 요청하는 게 맞다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네요. 시기나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사 내용에도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직접 개인 사진을 이제 보내주면서 뭐 이걸 뭐 기사화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은 없었지만 기사화가 되면 그걸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본 김 여사가 뭐 좋네요, 혹은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답을 꼬박꼬박 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어쨌든 상당히 양자 간의 소통이 자주 혹은 뭐 긴밀하게 된 어떤 정황은 본인이 밝힌 바에 따라서 이제 드러난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아니 셀프 팬클럽이냐라고 이제 항의가 많이 나오니까 오후에 기사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통큰 커리어 우먼은 그대로 놔두고 여사 응원 위해 건희 사랑 만들어로 바뀌니까 그럼 맥락 완전 다른 요청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해보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논란되니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강신업 변호사의 그 페이스북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할 수 없는 사진들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옵니다.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열린음악회, KBS 열린음악회 그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 또 이번 주에 화제가 됐었죠. 네. 북한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 사진들. 근데 그 사진들의 비컷 사진들이 다수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촬영 사진들 혹은 근접 촬영한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강신업 변호사 본인이 스스로 원본 사진이라고 꺽쇠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사가 촬영한 원본 사진을 외부 인사가 갖고 있고 그걸 본인의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간단히 하면 한마디로 하면 여론 플레이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홍보대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그 등판하셔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부석실을 뭐하러 없앴냐 그냥 그걸 두고 영부인의 공개 행보나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아니요 그럼 좀 아까 두 번째 아이템하고 얘기가 되는 거지. 제2부속실의 민영화죠. 그러니까요. 아 민영화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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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게 비공식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아픈 현대사의 역사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갔었던 것들도 결국은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별도의 인력이나 혹은 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존재 혹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 끝에 이루어진 거라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야 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때는 언론이 감시하기도 좋고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기도 좋지 않을까.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대선 국면까지는 아직 뭔가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이제 물론 영부인이라고는 뭐 호칭은 이제 그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쓴다고 했죠. 네, 배우자. 근데 뭐 대통령 배우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루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요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아이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미리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혹시 나중에 팬클럽 같은 거를 개설을 하게 되면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본인 팬클럽 만든다고? 아니요, JB 팬클럽. 제 팬클럽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싫다고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래요? 네. 그 이런 어떤 공식적인 확인 이게 이제 중요하다. 뭐 지금 몰아간 거지 나. 아닙니다. 몰아간 거지 지금. 아닙니다. 유도한 거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오, 살 빠졌어요? 저요? 응. 안 빠졌는데요? 잘생겼다는데 살 빠졌는지. 아이 감사합니다. 제 인투님 감사하고요. 살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선 집중 나올 때는 잠이 부족해가지고 얼굴이 좀 퀭해 보이긴 할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오느라고. 네, 아까 그 논문까지 검색을 해왔다는 거죠. 열심히 한 헬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최욱 씨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옆에서 거 진짜 닮았다. 네? 닮았어. 알겠습니다. 최욱 씨한테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